안녕하십니까. 용산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백준석입니다. 오늘 6회 삼각지 정치스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주제는 이제 용산공원이고요. 특별히 안태용 부위원장이 발제를 맡은 이유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 석사입니다. 저희가 따로 외부 강연자를 모실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한 달여간 준비를 해서 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마이크를 안태용 청년위 부위원장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온라인상이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목은 제가 외국 군대와의 악연이라는 제목을 한번 뽑아봤어요. 가인방명, 낭중지추. 이 용산이라는 땅이 너무나 정말 좋은 땅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고 너무나 훌륭한 땅이기 때문에 그 운명이 기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치맥 사진이거든요. 대한민국 치맥하면은 딱 생각나는 장소 어디가 있으십니까? 예, 우리 감사합니다. 저희 짜지 않았습니다. 네. 예, 치맥하면은 저는 항상 한강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한강으로 인해서 용산의 그런 아름다움과 고통이 같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강은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 인천으로 흘러나가는 게 한강이거든요. 저는 그 모습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과거의 한강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과거 사진인데 일단 현재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덮여 있는 한강과는 모습이 사뭇 다르죠. 이렇게 모래사장이 있는데 옛날의 한강은 반대로도 흘렀다고 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인천에서 시작해서 그 물길이 어디까지 온다? 용산까지 오는 거죠. 딱 용산까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각종 물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대한민국 조선 땅, 대한민국 전에 조선 땅에서 물자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왕이 있는 곳 아닐까요? 한양, 도성으로 모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물자들을 대량으로 효율적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배로 옮기는 게 가장 좋았었던 거고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 배를 정박을 시키고 물류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최적의 장소가 용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대도평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길이 넓고 아주 평탄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보면은 용산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서울역 그리고 회원역 명동이죠. 그리고 종강역까지 이 이어지는 길이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평탄하고 굉장히 잘 빠져 있습니다. 길이. 자, 이렇게 물류의 중심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창고가 생기고 거기에서 돈이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면 지역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외국 군대들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다 배를 정박시키는 게 가장 좋을까? 군사들이 어디에서 내려서 공략하는 게 이 조선 땅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 혹은 고려 땅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그런 이유로 용산이 외부의 침략을 받을 때 항상 먼저 점령해야 된 점령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사진 띄워드린 원나라 최대 판도 13세기 정도 되는데요. 전 세계를 정복을 거의 할 뻔했던 정말 세계 정복에 가까웠던 남자 징기스칸. 징기스칸의 원나라가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도 용산에 기지를 세워서 원나라 군대가 주둔을 했었고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임진왜란. 이때도 일본군 군인들이 그런 군영이 용산에 꾸려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1800년대에는 청나라가 또 힘이 세지기 시작하고 위안스카이가 용산에 주둔하고 내정 간섭을 크게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일본이 다시 들어오죠.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열강들 사이에서 정말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치욕의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일전쟁. 일본이 그때 힘이 세졌죠. 아까 위안스카이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힘이 없어서 일본이 물러난 상황이었는데 청일전쟁 때는 이제 일본군이
청나라를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또 점령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러일 전쟁. 힘이 센 일본은 정말 제국주의 시대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러시아까지 그렇게 격파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사파를 보시면은 어느 땅에서 싸우고 있죠? 한국 땅에서 러시아랑 일본이 이렇게 쌈박질을 하고 있고, 영국은 또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이런 사파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힘이 세지고, 1910년 경술국치,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군이 용산 기지 이 부분을 제대로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료를 살펴보면 1906년에 용산 일대 300만 평이에요, 여러분. 300만 평. 현재 약 10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3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사이즈의 3배 사이즈를 수용지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래서 이게 1913년에 118만 평 규모로 경영이 완공됐고요. 보상가는 평당 30전.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강제 수용을 당했던 우리 둔지미 마을의 주민들이었습니다. 지도 도면을 보시면은 그때 당시 현재의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게 수용이 됐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 이때부터 용산 기지의 시간은 멈춰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핵폭탄 2발 맞고 이제 나가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용산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나 했지만 바로 또 한국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미군이 그 군용지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까지 용산은 우리가 밟을 수 없는 이런 땅이 되었고요. 1948년에 항공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도면 역시 1946년도에 미국에서 그린 도면인데, 도면이 약간 작아서 보이진 않겠지만은 현재 있는 그런 그 건물들이 거의 비슷하게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1000개 동 정도의 건물이 아직도 있고요. 이렇게 멈춰버린 땅인 용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용산 기지를 용산 공원으로 이제 바꾸기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용산 공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어떻게 토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요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면적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서울시 전체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용산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 약 0.5%.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구 전체 면적이 9.97, 약 1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용산공원 부지만 3제곱킬로미터고 용산구 전체 면적에서 또 1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살짝 감이 안 올 거예요. 온 국민이 좋아하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축구로 설명을 드리면은 용산공원은 축구장 400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에서 끝에 뛰어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 여의도 면적, 이제 도시계획 하시거나 이 도시쪽 전공하시는 분들은 여의도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여의도 면적이 2.9제곱킬로미터예요. 이제 작년에 용산공원 부지가 확장이 되면서 2.8제곱킬로미터에서 3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보다 약간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용산공원이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된 이 역사를 간략하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적어놨는데,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산기지 이전 한미 간 기본 합의서 및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고, 2003년도에 한미 정상 간 용산기지 이전 합의가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합의를 하셨고, 2006년에 용산기지 공원화가 선포가 됐죠. 이때 감명의 그런 연설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2011년에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된 내용은 이후에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해에 웨스테이, 조경 쪽으로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랑 우리나라 회사 2군데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국제공모에 당선이 돼서 기본설계 및 조성계획 안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는 또 용산기지 일부가 반환이 됐고요. 개방이 돼서 장교들 숙소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들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는 네, 약간 전문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요한 거 네 가지만 짚고 갈게요. 이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중요한데 생태적 가치를 목표로 하고 역사성과 장소성, 그리고 도시적, 문화적 잠재력,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 11년도에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고 기본구상이 나왔다가 이거를 14년도에 디벨롭을 했어요. 약간 수정이 된 게 과정 중심의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죠. 예, 정말 훌륭한 생각입니다. 예,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예, 용산공원 설계 컨셉이랑 이미지를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릴 건데 이 자료는 현재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그 용산공원 관련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또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 입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접근성을 높여줌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만들어줌과 동시에 공원이면서 또 길 역할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과 북으로 막혔던, 또 동과서에 다니기 불편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길을 뚫어줌으로써 사람들이 왕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주변 지역이 또 발달할 수가 있는 거죠. 주변에 이게 있는 역만 도대체 몇 개입니까? 삼각지역, 신용상역, 이촌역, 숙대, 녹사평, 이태원, 서빙구.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가지 이 컨셉으로 공원 설계가 현재 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입니다. 지형의 치유, 그리고 역사의 치유, 자연의 치유, 연결의 치유. 아까 그 목표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설계안을 한번 보실 텐데, 지형의 치유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그 지형이 굉장히 훼손이 됐거든요. 예, 이 지형을 과거에 그런 아름다웠던 지형으로 다시 치유를 하는 그런 컨셉이고, 자연의 치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산공원 부지 내, 지금 용산기지 부지 안의 절반 이상이 녹지가 아닌 뭐 건물이라든지 그런 그 포장된 상태로 있는데, 이거를 약 90% 가까이 녹지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자연 녹지로. 네, 자연을 회복하고 역사의 치유입니다. 1000개동 정도의 그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본군이 지배를 했을 때 상당 부분 만들어졌고, 미군이 사용하면서 계속 고치면서 사용을 계속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역사의 치유 같은 경우 남길 것은 남기고, 그리고 또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그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존중해서 치유를 하겠다는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연결의 치유, 특히 이 북에서 남, 한강에서부터 용산공원을 지나 후암동, 남산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녹지축, 이 녹지축을 통해서 인간이 연결됨과 동시에 자연도 함께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네 가지 컨셉이고요. 또 완성될 공원의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거울 연못이라든지 침합수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겁니다. 용산 호수, 정말 이 메인 경관으로서 이 호수에 비친 달의 모습을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벚꽃가로 봄에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고요. 철수와 영희를 만난 숲. 그리고 보면 철수가 영희를 만난 숲도 있습니다. 저희는 민수가 영희를 만난 숲으로 하고 싶은데. 그리고 용산 호수의 모습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산마루 숲입니다. 이 사우스포스트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대한 숲을 조성을 해서 협곡이라든지 생태숲, LED 폭포, 그리고 뭐 위수감옥은 그 형태를 보존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편안한, 그리고 둔지산의 그 지형을 다시 또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산마루길의 모습이고요.
네, 아까 과정 중심의 공원이고 국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용산 구민분들도 참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서 정말 뜻이 있고 용산공원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을 2020년 11월 달에 모집을 했어요. 예, 저도 지원을 했습니다. 예, 똑 떨어졌어요. 진짜 속이 상하더라고요. 예,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코디네이터, 청년 조교까지 모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제 결론이 났어요. 7가지의 대제안을 하셨고요. 언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이루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 다양한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포용하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유연하게 운영되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 주변 지역과 상생하는 공원, 국민 참여 과정이 역사가 되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 저는 이 7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국민 참여 과정이 역사가 되는 공원. 이미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 용산 구민들, 용산 청년들 다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용산공원 연구 공모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수 연구들이 3개가 선정이 됐고요. 제 후배들도 보이네요. 노초원, 주혜송, 김영진 후배님들 우수 연구에 선정이 되셨고, 그리고 또 뭐 성균관대학교라든지 그리고 뭐 변호사님도 보이시는데, 이렇게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용산공원에 대한 또 애정을 또 높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참여하신 분들만 해도 또 지원하신 분들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저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원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예, 계셨네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지원했습니다. 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분명히 왜 다 떨어졌는지. 다 떨어졌네요. 어쨌든 논의그룹이 210명이 참여를 하셨고요. 지원그룹이 40명, 연구그룹이 30명, 소통그룹이 20명, 총 300명이 참여를 해서 현재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의미하는 바가 정부랑 전문가가 주도하는 이 하향식 계획을 넘어서 체계적인 참여 계획을 도입한 첫 시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에 이름을 부탁한다는 이런 이벤트도 있었는데 이건 약간 의문입니다. 결국에는 용산공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용산공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산공원은 용산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용산공원 내 임대주택이죠. 이 말씀이 나온 게 일단 일부 개발 찬성 쪽의 의견을, 양쪽 의견을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토론회 할 때 재료로 쓰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강병원 의원님께서 최근에 이제 깃발을 드셨죠.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셨고, 이분께서 하셨던 말씀도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분이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워크숍도 있었고, 91년 뉴스를 보시면은 비싼데 아파트 좀 지읍시다. 100만 평 공원화 라는 이름의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 이전 비용 때문에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2004년에 있기도 했고, 임철호 전 용산구의 의원님께서도 전체가 공원화되면은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 웃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거지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이 일부라는 말을 빼놓으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공원 대신에 금융가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2004년 7월 2일에 계속되는 개발 유혹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2018년 9월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건 넘게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김진표 의원님과 민중당 시민단체에서 이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제안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님께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보여주셔서 잠잠해졌죠.
이 공공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 규모 신도시에 속도감 있게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국유지이자 원주민이 현재는 없어. 매입이라든지 이주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택지 개발해서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요. 여기다 공급한다고 하면은 정말 명확한 시장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집값을 경착륙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완벽한 교통 인프라, 이거는 두 번 말해서 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탄소 중립을 향한 친환경 주거 실현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도심에서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과 탄소 중립, 요즘에 에너지가 최대한 덜 들어가게 하는 주택 에너지 관련된 그런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런 최신 건축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지의 공공주택이 대량 비축이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조정을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고, 그리고 임대주택,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임대주택이 약간 질이 떨어진다, 아니면 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 지어진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일부 계시고,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사실 약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초역세권에 정말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함으로써 이런 공공주택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짓느냐? 이거는 저희 강병원 의원님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부지를 한 번에 몰아서 짓는 게 아니라, 다 합치면 60만 제곱미터인데 6군데를 고밀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원 녹지와 아파트가 조화된 주거 환경을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짓냐? 본체 부지 300만 제곱미터 중에 20%. 이 정확하게 왜 20%인지는 뭐 한 번 더 말씀을 듣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20% 정도를 공급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용적률은 무려 1000%, 8만 세대 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삼각지 청년주택인 베르디움, 저희가 리뷰도 하러 갔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지금 접속해 계시죠? 거기 용적률이 962%였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법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요. 현 4조 2항 같은 경우에 공원 용지 외에 용도 변경 불가가 명시되어 있는데, 예외 조항을 사항으로 신설을 하자는 겁니다. 매각은 불가능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필요할 때 부지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가능성만 열어두는 이런 법안을 일단 발의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용산공원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 현재 많이 계시죠. 아닌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의원님들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 용산역사민족공원 만들기 특위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89년도를 보시면은 용산공원을 만들자, 민족공원을 만들자 라고 서울시에서 고건 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건립은 그때 고려하지 않는다. 89년, 제가 5살 때입니다. 그리고 노회찬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녹지는 절대 부족해서 한 평의 땅도 아파트 산업시설 짓지 말고 녹지로 보존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영 전 의원님께서도 용산공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16년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게 가능하냐라는 거를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서울 미군기지 4곳의 환경보고서가 나온 게 최근에 있습니다. 2020년에 여기 한남동 주택가라든지 초등학교, 미군 부지랑 상당히 가깝죠. 현재 여기 보시면은 기준치의 380배가 넘는 지하수 석유계통 탄화수소가 발견되기도 하고, 토양 벤젠이라든지 납 같은 경우에 정말 어린아이들한테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이런 게 기준치를 넘어가서 이제 발견이 되다 보니, 이 정화 비용, 아직 저희가 들어가지도 못한 부분들도 많잖아요. 공식적으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 토양 정화를 하고 환경 정화를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겁니다.
근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파트 거기다 건립한다고 하면은 내일 모레라도 당장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혹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 부분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용산 공원 부지의 현재 이해관계자들만 생각나는 것만 적어봐도 청와대부터 서울시, 우리 용산구, 외교부, 환경부, 국방부, 미군,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용산공원으로 합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이분은 임대주택을 짓는 게 합의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고요. 거기다 이 124년의 염원 새 역사를 쓰는 우리 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포식 축사를 보면은 간단하게 요약한 게 침략과 전쟁에서 자주와 평화로 가는 굉장히 상징적인 공원이 될 것이고 80만 평, 현재는 100만 평 가깝죠. 새로운 변형의 축이 될 것이고 국민의 참여로 희망의 광장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용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곳 용산공원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희망의 광장이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저버리고 용산공원을 주택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오늘 토론회는 중립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생각, 뜨거운 이슈, 뜨거운 감자 먼저 식기 전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자고요.